안녕하세요. 커피앤톡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결혼한 지 16년이 된 30대 후반의 여성입니다. 결혼을 앞두고 있거나 이미 한 사람이라면 다들 공감하겠지만 며느리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복은 시댁복이라고 해요. 아무래도 이 이야기의 시초는 결혼 후 시집살이를 호되게 당한 여자들의 서러움 끝에 나온 말이겠지만 요즘은 좋은 시댁 식구를 만나게 되어 행복함을 표현하는 상황에서도 많이 사용하시는 것 같아요. 저도 사람인지라 결혼 전에는 혹시나 시집살이를 호되게 당하게 되진 않을까 하는 걱정도 많이 했었어요. 하지만 다행히 저는 시댁복은 존재하는 건지 결혼 후 시어머니와 둘이서만 여행을 갈 수 있을 정도로 사이가 참 좋았죠.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제가 지금의 남편을 만나기 전부터 시어머니는 저희 친정엄마와 잘 아는 사이였어요. 심지어 한 동네에서 같이 살면서 동고동락하는 사이였죠. 게다가 종교도 같아서 친자매처럼 붙어서 주말마다 같이 교회도 다니셨어요. 그래서인지 저도 어릴 적부터 김장이나 특별한 일이 있을 때 집에 놀러 오신 지금의 시어머니를 자주 뵈었었죠. 물론 그때는 엄마와 친하게 지내는 동네 이모가 미래에 제 시어머니가 될 것이라고는 생각도 못했지만요. 시어머니와 친정엄마가 한 동네에서 친자매처럼 붙어 다녔다고 하면 주변 지인들은 그럼 어릴 때부터 남편을 잘 알고 지냈던 거냐고 묻기도 해요. 하지만 친정엄마와 시어머니가 친했던 거지 남편을 잘 알고 지냈던 것은 아니었거든요. 게다가 남편과 저의 나이 차이가 6살이나 나서 그런지 같은 학교를 졸업했어도 마주칠 일이 없었죠. 그리고 무엇보다 저희 남편은 제가 학창 시절을 보내고 있을 때 이미 다른 지역에서 대학교를 다니던 상황이라 거의 모르는 사람이나 다름없었어요. 그런데 우연히 제가 고등학교 졸업 후에 취직한 곳이 남편이 근무하고 있는 회사였고 함께 일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가까워지게 되었던 것이었죠. 그리고 1년의 연애 후 친정엄마와 시어머니가 친하다는 것을 결혼을 결심하게 되면서 알게 되었어요. 엄마와 시어머니는 각자 자식들에게 애인이 있는 걸 모르는 상태였으니 당연히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었고 저희의 존재도 모르고 있으셨겠죠. 그런데 제가 시댁에 인사를 가보니 친정엄마와 친하게 지내는 동네 이모가 계시는 거예요. 예상치 못한 만남에 저도 시어머니도 많이 놀랐던 것 같아요. 그래도 친정엄마와 친하게 지내시는 분이니 저와 남편은 부모님의 반대 없이 쉽게 결혼 허락을 받을 수 있었고 혼수와 예단 같은 복잡한 문제도 생략하고 마음 편히 결혼할 수 있었죠. 상견례를 할 때는 친정엄마와 시어머니가 이렇게도 인연이 된다고 신기하다면서 여러 번 말씀을 하셨어요. 물론 시어머니나 친정엄마가 친하게 지내는 사람이라고 해도 저도 며느리기에 시집살이 걱정은 안 할 수 없었어요. 게다가 친정엄마와 친하게 지내시는 분이니 제가 조금이라도 실수하거나 미부이게 되면 두 분 사이에 금이 갈 수도 있다는 생각에 부담감도 있었죠. 하지만 막상 결혼해보니 걱정하던 일은 생기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친정엄마와 시어머니는 사돈지간이었으나 친한 친구 사이 같았어요. 결혼 이후에도 종종 만나서 함께 여행도 다니시고 교회를 다녀오신 후 장도 같이 보신다고 했죠. 아무래도 저희 부부가 일 때문에 다른 지역에서 신혼방을 차려 지내다 보니 자주 찾아뵙지 못해서 죄송한 마음이 있었는데 시어머니는 오히려 친정엄마랑 돌아다니는 게 좋다고 하면서 부담을 덜어주셨어요. 그러나 행복도 잠시 제가 결혼한 지 5년 차에 접어들었을 때 갑자기 친정엄마와 시어머니의 교통사고 소식을 듣게 되었죠. 급하게 병원에 찾아가서 담당 경찰관님과 옆에 계신 목사님께 전후 사정을 들어보았더니 친정엄마와 시어머니가 저녁에 교회에서 성탄 예배를 드리고 집으로 돌아가다가 교회 앞에 있는 큰 도로에서 신호를 무시하고 달려오는 음주 운전자의 차에 치이게 되셨다고 했어요. 엄마가 차에 직접 치이셨고 옆에 계시던 시어머니도 함께 튕겨져 나갔다고 했죠. 다행히 운전자가 곧바로 신고를 하고 목사님이 사고 현장을 발견하셔서 친정엄마와 시어머니가 모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친정엄마는 장기 손상이 너무 심해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되었어요.
그리고 옆에 계셨던 시어머니는 중상을 입으셨지만 목숨만은 건지게 되셨죠. 사고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데 시어머니라도 살게 되어서 다행이다 싶으면서도 돌아가신 친정엄마를 생각하면 너무 슬프고 가슴이 아팠어요. 그리고 왜 하필 저희 엄마와 시어머니가 지나갈 때 신호를 무시한 차량이 지나가려 했을까 하는 원망도 있었죠. 엄마가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서 저도 큰 충격에 정신을 놓을 뻔했어요. 그러나 옆에 있던 남편이 본인도 정신이 없을 텐데 침착하게 장례식부터 친인척분들께 연락까지 해주는 등 모든 것을 신경 써주어서 정말 고마웠어요. 사실 시어머니도 중상을 입어 중환자실에 계신 상태라 이것저것 병원 업무 처리를 해야 해서 남편도 정신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친정엄마와 시어머니가 사고를 당했을 당시 남편도 장례식장과 병원을 오가면서 제정신이 아닌 저까지 챙기느라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장례식장에서 남편이 이리저리 뛰어다니는 모습을 보니까 괜히 짠하기도 하고 안쓰럽기도 했죠. 그렇게 3일간의 장례식이 마무리되고 친정엄마를 좋은 곳에 잘 모셨어요. 그리고 피곤할 테니 집에 가서 쉬고 있으라는 남편의 말을 거절하고 곧바로 병원으로 가게 되었죠. 병원으로 이동하는 내내 혹시나 중환자실 면회 시간에 맞추지 못할까봐 안절부절 못했었는데 다행히 딱 맞게 도착해서 시어머니를 뵐 수 있게 되었어요. 시어머니도 목숨은 건졌지만 사고 후 거의 5일가량 의식이 없으셨죠. 엄마를 보내고 중환자실에 들어가 의식이 없는 시어머니를 뵈니 마음이 안 좋았어요. 게다가 사고 때문에 팔다리도 부러지고 바닥에 떨어지면서 얼굴에 상처가 생긴 것을 보니까 눈물만 나왔죠. 그렇게 면회 시간은 끝나고 저희 부부는 중환자실 밖으로 나왔고 다음 면회까지는 시간이 많이 남았으니 집으로 들어가서 쉬다가 다시 오자는 남편의 말에 집으로 갔었어요. 그러나 시어머니까지 저렇게 누워 계시니 집에서 쉬어도 쉬는 게 아니었죠. 그래서 결국 저는 제대로 쉬지 못하고 집에 들어간 지 2시간 만에 병원으로 가서 중환자실 앞에 앉아 시어머니만은 살려달라고 계속 기도를 했어요. 그렇게 꼬박 이틀을 앉아서 중환자실 앞에서 계속 기도를 하니까 신이 간절한 제 기도를 들어주셨나 봐요. 갑자기 중환자실 문이 열리더니 간호사님께서 시어머니 보호자를 찾으셨죠. 처음에는 저도 남편도 무슨 일이 생긴 건가 싶어서 심장이 내려앉는 듯한 기분을 느꼈어요. 하지만 막상 안으로 들어가 보니 의식을 되찾은 시어머니가 누워 계셨죠. 시어머니가 눈을 뜨고 있는 모습을 보는데 정말 안도감이 밀려왔어요. 그리고 시어머니가 의식을 되찾은 것이 너무 감사해서 눈물만 흘러내렸죠. 남편도 그동안 제 앞에서 티는 안 냈어도 시어머니도 혹시 잘못될까봐 겁을 먹었는지 그날만은 엉엉 울었어요. 그렇게 시어머니와 짧은 만남을 가진 후 저와 남편은 중환자실 밖으로 나왔어요. 그리고 하루가 지난 후 시어머니는 일반 병실로 옮겨질 수 있었죠. 저는 일반 병실로 올라온 시어머니 병간호를 열심히 했었어요. 한동안 의식이 없다가 겨우 깨어나셔서 그런지 시어머니는 힘이 없었고 말도 제대로 하지 못했죠. 그래도 제가 옆에서 지극정성으로 간호를 해서 그런지 며칠 후에는 의식도 완전히 회복하고 말문도 조금씩 트이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시어머니가 말문이 트인 후로 저와 남편에게 가장 먼저 꺼내셨던 말은 저희 친정엄마에 대한 안부였죠. 처음에는 중환자실에서 있다가 일반 병실로 올라온 지 얼마 안 되어서 충격을 드리면 안 될 것 같아 말씀을 드려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을 했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옆에서 저와 남편 눈치를 살피더니 무언가 느끼셨는지 제대로 말 좀 해보라고 재촉을 하셨죠. 결국 저는 사고가 나던 날 친정엄마가 목숨을 잃었다는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가만히 저의 이야기를 들으시던 시어머니는 친정엄마의 소식을 듣자마자 저를 껴안고 정말 애달프게 우셨어요. 시어머니가 저희 친정엄마보다 1살이 더 많으셨는데 저희 엄마 소식을 들으시고는 언니가 되어 누워있느라 장례식에도 못 가서 배웅도 못했다고 미안하다며 엉엉 우셨어요. 그 모습을 보는데 저와 남편도 시어머니 마음이 이해가 되어
눈물을 훔칠 수밖에 없었죠. 혹시나 시어머니가 친정엄마 소식을 듣고 다시 쓰러지거나 할까봐 걱정이 많았었는데 다행히 그런 일은 없었고 무사히 회복하신 후 퇴원할 수 있었어요. 이후 저는 시어머니를 진짜 친엄마처럼 모셨던 것 같아요. 이전에는 멀기도 하고 먹고 살기 바쁘다 보니 명절이나 큰일이 있지 않으면 친정집이나 시댁에 자주 가려고 노력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막상 사고로 갑작스레 엄마를 보내고 나니까 혼자 남은 시어머니가 생각이 나서 오히려 시간을 내서라도 가려고 노력을 하게 되었죠. 아무래도 시어머니가 엄마랑 거의 친자매처럼 붙어 다니셨는데 많이 적적하실 것도 같았고 무엇보다 친정엄마에게 못한 만큼 시어머니에게 더 잘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또 시어머니가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몸이 많이 안 좋았는데 병간호할 사람이 저밖에 없어서 자주 찾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시어머니도 저의 마음을 아는지 항상 시댁에 찾아갈 때마다 엄마를 잃은 저의 슬픔을 이해해 주시고 같이 위로도 해 주셨죠. 또 제가 나서서 병간호를 다 해주어서 그런지 항상 저에게 평생 은혜를 잊지 않을 거라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너무 감사하게도 비록 친정엄마는 떠나보내게 되었지만 앞으로 대신 친정엄마 역할을 해주겠다고 하셨죠. 시어머니는 정말 저에게 약속하신 대로 친정엄마 역할을 대신 해주셨어요. 엄마가 돌아가신 후 약 1년 뒤에 첫 아이를 낳게 되었는데 시어머니께서 저희 부부집까지 오셔서 몸조리도 다 해주시고 미역국도 직접 다양한 재료를 넣어 끓여주셨죠. 그리고 제가 지치고 힘들어 보일 때면 시댁에 아이 놓고 부부끼리 여행이라도 다녀오라고 하실 때도 많았어요. 그렇게 저는 따뜻한 시어머니와 저밖에 모르는 남편이 있어서 너무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할 수 있었어요. 그러다 결혼한 지 14년 차가 되었을 때 저는 느지막하게 동서를 보게 되었어요. 사실 남편에게는 나이 차가 9살 나는 동생이 하나 있거든요. 제가 고등학교 졸업 후에 곧바로 회사에 취직했고 얼마 되지 않아 남편과 만났었기에 결혼을 일찍 한 편이에요. 그래서 남들보다 결혼 생활이 길었는데 동서는 35살의 나이로 시집을 오게 되었죠. 시댁에 인사 올 때 가서 보니 동서는 참 깍쟁이였고 야무진 성격을 가진 것 같았어요. 게다가 직업은 의사였죠. 그때 들어보니까 공부를 꽤 잘했는지 법대를 졸업하고 갑자기 의사가 되고 싶다는 생각에 진로를 변경해서 의학전문대학원에 들어가 의사가 되었다고 해요. 시어머니도 내심 제 앞에서는 티를 내지 않으셨지만 의사 동서를 봐서 좋아하는 것 같았죠. 사실 저는 동서의 직업과 학벌은 크게 신경 쓰지 않았어요. 시어머니 성격에 저와 동서를 차별하실 것 같지도 않았고 그저 공부도 잘하고 집안도 꽤 사는 것 같다 하는 생각에 부럽다 정도였죠. 어디서 뭘 하는 사람이건 저희 시댁에 시집을 왔고 손 아랫동서이니 저는 친하게 잘 지내고 싶었어요. 그래서 시댁에서 동서를 만나게 될 때마다 먼저 말도 걸고 이것저것 알려주려고 했었죠. 그러나 무슨 일인지 동서는 저를 경계하듯 이야기를 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만나면 대충 인사만 나눌 뿐 저를 무슨 투명인간 취급을 하는데 너무 서운했어요. 처음에는 동서가 결혼한 지 얼마 안 되어서 아직 어색해서 그럴 거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익숙해지고 함께 이야기도 나누다 보면 자연스럽게 친해질 것이라고 믿었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도 동서는 끝까지 저를 없는 사람 취급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 앞에서는 살갑게 행동하고 웃고 그리고 속에 있는 이야기도 잘하는 듯 보였죠. 누가 봐도 시어머니와는 너무 잘 지내는데 동서가 시댁이 어색하고 불편해서 저를 피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았어요. 저도 사람인지라 그러지 않으려고 해도 동서가 저를 투명인간 취급할수록 점점 서운해졌죠. 게다가 시어머니도 애교가 많은 동서를 너무 예뻐하시고 저랑은 잘 어울리지 못하는 것을 염려하시는데 저 또한 그 사이에 끼지 못하고 둘이서만 잘 지내는 모습이 조금 질투가 났어요. 속상함에 남편에게 신세한탄을 해봐도 동서가 아직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요. 시어머니한테 잘 보이고 싶어서 그런 것 같다고 조금 기다려보라고 했죠. 저도 시어머니랑 함께한 세월은 무시 못하니 동서가 너무하다 싶어도 너그러이 이해하고 넘어가려고 했어요.
한 번은 시어머니 생신날에 시댁에 다 같이 모여 식사를 하기로 했던 적이 있었죠. 그날 저는 조금 일찍 시댁에 가서 정신없이 시어머니 생신상을 차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동서가 뒤늦게 들어오더니 저에게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꺼내는 거예요. 형님은 혹시 아주버님한테 무슨 말 들은 거 없어요?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요. 무슨 말? 어머니한테 무슨 일 있어? 그게, 저희 어머니가 그렇게 알부자라면서요? 의중 씨한테 들었는데 나중에 저 개원할 때 어머니께서 병원 하나는 해주실 수 있다고 하던데요? 그만큼 재력이 된다면서요. 그거 형님도 알고 계셨어요? 그게 무슨 소리야. 어머니가 무슨 알부자야. 동서가 뭘 잘못 알고 하는 이야기 같은데? 아, 형님은 모르고 계셨구나. 알겠어요. 저는 동서의 이야기를 듣고 조금 황당했던 것 같아요. 결혼 생활을 오래 했음에도 저는 처음 듣는 이야기였거든요. 심지어 시어머니는 지금까지도 전셋집에 살고 계시는 데다가 전세금을 못 올려줄 때마다 이사를 다니고 있는 형편이에요. 그래서 동서에게는 말도 안 된다는 식으로 대답을 했죠. 그러자 동서는 저의 말에 갸우뚱하면서 풋소리를 내더니 웃고 밖으로 나갔어요. 그때 저는 동서의 뚱딴지 같은 말이 전혀 이상하다는 생각을 하지 못했죠. 그래서 그 순간에는 그러려니 했어요. 그런데 동서에게 시어머니가 알부자라는 이야기를 듣고 난 후에 자꾸만 동서의 행동이 거슬렸고 점점 시어머니가 의심이 되기 시작했죠. 다른 사람도 아니고 동서가 시동생에게 직접 듣게 된 이야기라는 것도 이상하고 사실 확인이 된 것처럼 병원 하나 해줄 수 있는 재력이 된다고 이야기하니까 이상했어요. 그래서 설마 시어머니가 나한테만 하지 않은 이야기가 있는 건가? 아니면 내가 모르는 무언가가 있는 건가 싶었죠. 무엇보다 이상했던 것은 동서가 저에게 시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물어본 이후의 상황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갑자기 시어머니와 동서가 엄청 친해지기 시작했거든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시어머니가 저를 등한시했던 것은 아니었지만 확실히 예전과는 조금 다른 느낌이었죠. 한 번은 시댁에 제사가 있어서 갔다가 동서와 음식을 만드는 도중에 사소한 일로 다투게 되었던 적이 있어요. 시어머니가 동서도 제사인데 같이 음식을 해야 하지 않겠냐며 부엌으로 보내셨는데 무슨 공주님도 아니고 식탁 의자에 멀뚱히 앉아서 전이나 주워 먹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제가 어이가 없어서 한마디 했었죠. 동서, 어머니가 제사 음식 같이 하라고 한 거 아니야? 네, 그렇게 말씀하시기는 했는데 저 제사 음식 할 줄 몰라요. 음식 같이 하라고 했으면 하는 신용이라도 해야 하지 않겠어? 형님이 알아서 하시면 되잖아요. 그리고 저 의사라 손 다칠까봐 요리 안 해요. 동서가 아무리 의사라고 해도 음식을 평생 안 해먹을 수는 없잖아. 게다가 며느리인데 시댁에 제사 지내러 왔으면 음식은 해야지. 그리고 동서 소아과 의사 아니야? 게다가 대학병원 의사도 아닌데 수술이 뭐 얼마나 있다고 손 다칠까봐 요리를 안 한다고 해. 형님, 지금 저 대학병원 의사 아니라고 무시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어요? 아니, 말이 그렇다는 거지. 안 그래도 나는 음식하느라 바빠 죽겠는데 동서는 식탁 의자에 편히 앉아서 전이나 주워 먹으면 되겠어? 그리고 동서가 의사라 손 다칠까봐 염려되는 거면 최소한 음식 섞고 간하는 정도는 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공주님처럼 가만히 앉아있지 말고 나물이라도 무쳐. 알겠어요. 형님이 제가 가만히 앉아있는 꼴은 못 보겠으면 그 나물 제가 무칠게요. 저를 비꼬는 듯 이야기하는 동서의 태도에 화가 났지만 제사 준비하는 게 바쁘다 보니 최대한 참고 나물들을 건넸어요. 그런데 동서는 반항이라도 하듯 멀쩡한 나물에 소금을 들이부었죠. 그리고는 나물 다 묻혔다면서 제 앞에 던지듯 내려놓았어요. 그 모습을 보고 저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죠. 아니, 사람 놀리는 것도 아니고 그런 식으로 행동하는데 누가 기분이 좋겠어요? 동서, 지금 장난해? 왜 멀쩡한 나물에 소금을 들이붓고 내 앞에 던지듯이 놔? 반항하는 거야? 제가 뭘 어쨌다고 그러세요? 나물 무칠해서 무치고 간 좀 봐달라고 형님 앞에 놓은 건데.
형님이야말로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시는 거 아니에요? 뭐라고? 지금 동서가 반항하듯이 행동하고 있잖아. 주방에서 큰 소리가 나자 시어머니가 놀라셨는지 급하게 달려오셨어요. 그리고 제삿날 대체 무슨 일이냐고 하시면서 화를 내셨죠. 그래서 저는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렸어요. 누가 봐도 동서가 잘못한 거니 시어머니가 제 편을 들어주시고 동서를 혼낼 것이라고 생각했죠. 그러나 시어머니는 오히려 동서 편을 들면서 저를 막 혼내셨어요. 아니 별것도 아닌 것 가지고 제삿날 꼭 이렇게 싸워야겠니? 그리고 손윗사람이 아랫사람을 너그럽게 이해하고 이끌어줘야지. 어머니, 이건 동서가 잘못한 건데요. 동서가 반항하듯 멀쩡한 나물에 소금 뿌리고 제 앞에 던지듯이 놓았어요. 아니 너는 맏며느리 형님이 되어서 꼭 이렇게 소란을 피워야겠니? 음식을 제대로 못하면 가르쳐주면서 하면 되고 식탁에 가만히 앉아서 전 집어먹고 있으면 네가 이끌어줘야지. 시어머니는 이런 식으로 크게 꾸중하셨어요. 시어머니가 자연스럽게 동서 편을 들기 시작하니까 동서도 제가 만만했는지 슬슬 기어오르기 시작했죠. 이날 이후 동서는 저를 완전히 무시했어요. 본인 뜻대로 되지 않으면 아무렇지 않게 짓밟고 저를 힘들게 했죠. 동서가 이럴 때마다 너무 기분이 나쁘고 스트레스가 쌓였지만 저는 그냥 참고 넘어갔어요. 당연히 이런 모습을 보면 남들이 저를 미련스럽다고 하겠지만 동서와 똑같이 싸우면 저도 괜히 똑같은 인간이 되는 것 같았거든요. 무엇보다 시어머니에게 동서의 진짜 본 모습을 이야기해봤자 이미 동서에게 푹 빠진 시어머니가 제 말을 귀 기울여 들어줄 것 같지 않았어요. 게다가 정말 얄밉게도 동서가 시어머니 앞에서는 저에게 너무 잘해서 얘기를 하더라도 믿어줄 것 같지 않았죠. 그래서 저는 그냥 포기해버렸어요. 하지만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포기를 해버리니 제가 무기력해진 것 같았죠.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니가 오랜만에 식구들이 다 같이 모여 밥을 먹자고 해서 시댁에 간 적이 있었어요. 원래는 저녁 7시까지 시댁에 가기로 했는데 그날따라 아이 학원이 예정 시간보다 조금 늦게 끝이 났죠. 그래서 일단 남편에게는 퇴근하고 먼저 가서 저녁을 먹고 있으라고 하고 저는 늦게 끝난 아이를 데리고 저녁 8시쯤 불이 나게 시댁으로 달려갔어요. 도착해보니 이미 남자들은 술을 한 잔씩 하고 밖에 나가 담배를 피우고 있는지 눈에 보이지 않았죠. 급한 대로 저는 늦어서 죄송하다고 하면서 아이 손을 잡고 현관에 수북히 쌓인 신발들을 비집고 들어갔어요. 그런데 문 앞에 나와 있던 동서가 그런 저의 모습을 보더니 갑자기 노발대발하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뜬금없이 소리를 지르고 난리를 치니 황당하고 어이가 없었죠. 그래서 저는 일단 아이를 방 안에 들여보내고 동서에게 왜 그러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동서는 제가 본인 구두를 밟았다고 동네가 떠나가는 소리를 지르며 길길이 날뛰었죠. 고졸 주제에 감히 의사인 내 신발을 밟아요? 형님, 제 구두 일부러 밟은 거죠? 뭐라고 동서? 지금 방금 뭐라고 했어? 고졸 주제에? 네, 형님 고졸이라면서요. 학벌도 짧은 주제. 무식하면 가만히라도 있던가. 누구 마음대로 의사인 내 신발을 밟아요? 형님 일부러 밟은 거죠? 내가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가만히 있는 동서 신발을 밟아? 평상시에도 나를 짓밟고 싶은데 형님 머리가 안 되고 경제력도 안 되니 짓밟을 만한 힘이 없으니까 괜히 가만히 있는 신발 밟으며 이렇게 소심하게 복수하시는 거잖아요. 대체 저만 보이면 왜 이렇게 시비를 걸고 다니는지 한숨만 나왔어요. 웬만하면 싸우기 싫어서 참고 넘어가려고 하는 사람을 이렇게 걸고 넘어지니 더 이상 참고만 있는 게 답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죠. 살짝 집 안에 보니까 어머니도 안 계시는 듯했고 가족들도 나가고 없는 것 같으니 저도 에라 모르겠다 하고 동서와 싸웠어요. 그래, 일부러 밟았다. 왜? 여태까지 모른 척 오냐오냐 참아주니까 내가 아주 만만하지? 이제야 본색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역시 고졸이라 무식하게 나오는 건 여전하네요. 야, 너 말 다 했어?
뭐? 고졸이라 무식해? 진짜 무식한 맛 한번 보여줘? 형님이 아무리 그래도 이 집에서 도와주는 사람 하나 없을 텐데요. 그냥 제 앞에서 신발 밟아서 죄송합니다 하고 수그리세요. 그럼 내가 그냥 모른 척하고 넘어가 줄 테니. 저희 아이는 저와 동서 사이에서 큰 소리가 나자 옆으로 다가와 싸우지 말라면서 울고 있었고, 동서는 저에게 끝까지 시댁 식구들은 이미 본인 편이라고 헛소리를 하면서 막 내 어깨를 쳐댔죠. 그래서 동서의 말을 듣고 열이 받아서 제가 한마디 꺼내려고 할 때 갑자기 베란다에서 시어머니가 굳은 표정을 하고 나오셨어요. 갑자기 시어머니가 등장하자 동서는 입을 막으며 경악을 했죠. 동서가 시댁에 오더라도 보통은 공주님처럼 가만히 시동생 방에 앉아 있으니까 시어머니가 베란다에서 나오실지 전혀 예상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그저 시어머니가 고추장을 들어 옥상에 올라가신다고 말씀하시니까 당연히 밖에서 나가서 가져오겠거니 했겠죠. 사실 시댁집이 구조가 조금 특이해서 베란다랑 옥상이랑 이어져 있는 작은 계단이 하나 있거든요. 그런데 동서는 베란다에 들어가 본 적도 없고 갈 생각도 없었을 테니 몰랐던 것은 당연한 일이었죠. 시어머니는 베란다 문을 열고 나오시면서 동서를 보자마자 면상에 고추장을 던져버렸어요. 어머니! 고추장을 제 얼굴에 던지시면 어떡해요? 내 눈! 이제야 진짜 얼굴을 드러내네. 너 내가 여태까지 아주 많이 봐준 줄 알아. 감히 이게 내 재산 보고 구미호짓을 해? 어머니, 구미호짓이라니요.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제가 언제 그런 짓을 했나요? 내가 네 새카만 속셈을 모를 줄 알아? 너나 의중이 놈이나 둘 다 똑같은 인간이다. 사람은 끼리끼리 만난다더니 아유, 속 터져. 이 테스트에서 큰애는 합격이고 너는 불합격이야. 내가 가진 전 재산은 큰애한테 모두 물려줄 테니 그리 알아. 어머니, 그런 게 어딨어요. 의중 씨도 어머니 자식이잖아요. 됐다. 너랑 더 이상 할 말 없다. 그렇게 시어머니는 잔뜩 화를 내시고는 속상하셨는지 안방으로 들어가셨어요. 저는 당연히 시어머니가 동서의 진짜 속셈을 모르고 그저 의사 며느리라서 예뻐하시는 줄 알았죠.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셨다고 하니 정말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니 동서 말대로 시어머니는 은근히 알짜배기 부자가 맞는 것 같았죠. 사실 저는 시어머니의 재산 같은 것은 관심도 없었으니 전혀 모르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시동생과 동서는 워낙 돈 욕심이 많은 사람들이라서 몰래 시어머니의 재산부터 따지고 캐고 다녔던 것이었죠. 동서는 시어머니의 단호한 말씀에 바로 주저앉아 버렸고 저는 믿을 수 없는 상황에 멍하니 있었어요. 그렇게 한참을 있었더니 밖에 나갔던 남편과 시동생이 집으로 들어왔어요. 동서는 주저앉아 있고 저는 멍하니 있는 데다가 분위기가 이상하니 당연히 놀란 듯 보였죠. 특히 시동생은 많이 놀랐는지 주저앉아 있는 동서에게 조용히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았어요. 그러나 동서가 대답을 하지 못했고 시동생은 저에게 물어보았죠. 하지만 저도 대답 없이 멍하니 있으니 답답했는지 안 되겠다면서 방 안에 있는 시어머니에게 가서 물어보겠다며 움직이려고 했어요. 그러자 동서는 급하게 시동생 손을 잡으며 가면서 이야기를 해줄 테니 얼른 집으로 가자고 했죠. 결국 시동생은 동서의 손에 이끌려 나가게 되었고 남편도 분위기가 안 좋은데 가면서 밥을 사 먹더라도 그냥 집으로 가자고 했어요. 하지만 인사도 없이 나가는 것은 아닌 것 같았죠. 그래서 저는 시어머니께 인사만 드리고 나오겠다고 하면서 안방으로 들어가게 되었어요. 시어머니는 동서와의 일로 많이 속상하셨는지 연신 한숨을 쉬고 계셨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시어머니 앞으로 다가갔죠. 어머니, 아까 동서와 있었던 일은 정말 죄송해요. 일이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요. 아니다. 네가 무슨 잘못이 있겠니? 며느리 집에 잘못 들인 내 잘못이지. 그건 그렇고 그동안 나한테 많이 서운했지? 아니에요. 제가 괜히 동서랑 분란을 일으켜서 죄송해요. 아니다.
사실 지난번에 네 동서가 너한테 재산에 대해 묻는 걸 내가 우연히 들었어. 그때 내가 부엌으로 들어가서 어떻게 알았냐고 따져 물으려다가 괜히 물어봤다가 둘이 재산 빼앗겠다고 난리를 칠까봐 그냥 모른 척 지나갔다. 또 네 동서가 며느리로 들어온 지 얼마 안 되었으니 제대로 확인해보고 싶은 마음도 있었어. 충분히 그러실 수 있죠. 의중이 놈이 워낙 욕심이 많으니까 똑같은 애가 며느리로 들어오겠거니 생각은 했는데 설마 을사식이나 되어서 의중이 놈보다 며느리가 더할 줄은 나도 몰랐다. 괜히 나 때문에 네가 힘든 시간을 보낸 것 같아서 미안하구나. 아니에요. 저 정말 괜찮아요. 그런데 어머니, 재산도 있는데 왜 힘들게 전셋집에 살고 계셨던 거예요? 충분히 집 사서 편하게 사실 수 있었잖아요. 전셋집에 살면서 전세금 올려달라 그럴 때마다 이사를 다니는 게 힘들고 쉽지 않지. 그래도 내가 이렇게 하면 돈을 아낄 수 있으니까 최대한 아껴서 자식들에게 많이 물려주려고 그랬던 거야. 그리고 부모 재산이 자식 싸움이 된다고 하잖아. 내가 전셋집 전전하면 당연히 자식들도 돈이 없다고 생각할 테니 재산에 대한 기대가 없을 거고. 그럼 내가 죽는 날 때까지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을 줄 알았지. 시어머니는 오로지 자식들의 미래를 위해서 전셋집을 전전하며 살고 계셨던 것이었어요. 그런데 자식이라는 이유로 시동생은 부모의 재산이 탐이 나서 시어머니 모르게 얼마가 있는지 캐고 다니고 그걸 또 아내에게 병원을 차려줄 수 있을 정도로 돈이 있다는 이야기를 해서 현혹시키니 일이 이렇게 커질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저는 모든 전후 사정을 듣게 되었고 늦었는데 가보라는 시어머니의 말씀에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어요.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속상해하시는 시어머니의 모습이 마음에 걸려서 다음 날에 시댁으로 다시 찾아가게 되었죠. 그런데 시댁에 도착하고 보니 동서와 시동생이 와 있었어요. 저는 당연히 동서와 시동생이 전날리를 사과하러 왔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정신을 못 차렸는지 두 사람은 막무가내로 돈을 달라고 요구하고 있었어요. 엄마 재산이 있는데 왜 그걸 숨겼어? 나중에 죽으면 싸가지고 갈 것도 아닌데. 뭐라고? 니들이 아직 정신을 덜 차렸구나. 당장 내 집에서 나가. 어머니 재산 저희한테 주시면 안 될까요? 저 조만간 병원 나와서 개원하려고 하는데 보탬이 되면 좋잖아요. 제가 병원 열심히 운영해서 돈 불려 다시 돌려드릴게요. 내가 어제 말하지 않았냐? 너희 부부한테는 단돈 1원도 못 줘. 그렇게 움켜쥐고 뭐 할 건데요, 엄마? 차라리 며느리한테 투자해서 개원하는 게 낫지. 엄마 돈 받아서 며느리가 개원하는데 나중에 잘 되면 집도 사주고 차도 사줄 텐데 그냥 투자한다고 생각하고 돈 줘요. 집이랑 차는 니들 도움 없어도 내 돈으로 충분히 살 수 있다. 그런데 궁상맞게 왜 이런 쓰레기 같은 전셋집 전전하면서 살고 있냐고요? 니들 눈에는 내가 쓸데없이 전셋집 전전하고 있는 걸로 보이냐? 내가 왜 이렇게 살고 있는데 다 아끼고 아껴서 너희들한테 물려줄 생각으로 이렇게 살았다 이놈아. 근데 어제부로 내 생각은 싹 바뀌었어. 니들 심성이 못 되어서 내 재산은 모두 첫째한테 물려줄 거다. 시어머니가 왜 그렇게 전셋집을 전전하며 살았는지 모든 사실을 밝히자 그제야 동서는 아차 싶었던 것 같아요. 곧바로 시어머니 발 밑에 무릎을 꿇고 잘못했다면서 사과를 했죠. 어머니,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다시는 그런 짓 안 할 테니까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사과는 내가 아니라 뒤에 있는 네 형님한테 해야지. 아직도 분간이 안 가냐? 시어머니는 사과하는 동서를 발로 차면서 사과의 대상이 틀렸다며 뒤돌아서 그 사과 저에게 하라고 하셨어요. 시댁에 도착했을 때부터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서 조용히 들어가 현관문 옆에 숨어 있었는데 시어머니가 그런 저를 발견하시고 하신 말씀이었죠. 동서와 시동생은 제가 시댁에 찾아간 것을 몰랐던 것인지 두리번거리다가 이내 저를 발견하고 표정이 굳어졌어요. 하지만 시어머니가
얼른 사과하라고 재촉을 하시니까 동서는 마지못해 저에게 사과를 하는데 정말 진심이 하나도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렇게 동서가 어영부영 사과를 하고 나니 시어머니는 당장 내 집에서 나가라면서 동서와 시동생을 내쫓았어요. 그리고 저에게 다가와 손을 잡으며 본인 나름대로 두 며느리를 테스트하고 싶었는데 역시나 저는 겉과 속이 같은 사람이라고 다시 한번 깨달았다고 하셨죠. 그리고 저는 동서와 시동생처럼 흔들리지 않고 똑같이 행동할 줄 알았다고 믿었다고 하셨어요. 그렇게 저는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 시어머니의 테스트에 통과를 하였고 지금은 시어머니의 지원하에 전보다 편안하게 살고 있죠. 그리고 듣기로는 시동생과 동서는 1년 365일 중 360일을 싸웠다고 했어요. 둘 다 워낙 돈 욕심이 많아서 그런가 시어머니 재산을 뜯어내려고 했는데 실패하니 실망도 컸겠죠. 안 싸우는 날이 손에 꼽을 정도로 하루에도 서너 번 싸운다고 하더니 얼마 전에는 결국 협의 이혼을 하겠다며 서로 별거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최근에 저는 시어머니의 도움으로 음식점을 하나 열었어요. 사실 제가 아이를 낳게 되면서 회사에서 나와 주부로 있는데 아이가 크면 음식점을 열어야지 했었거든요. 그래서 계속 틈이 나는 대로 돈을 모으고 있었죠. 그런데 그걸 시어머니가 어떻게 아셨는지 저희 아이가 많이 컸으니 음식점을 해도 괜찮을 것 같다면서 큰 돈을 주시며 가게 한번 열어보라고 하셨거든요. 저는 결국 시어머니 돈을 받아 음식점을 오픈하게 되었죠. 완전히 자리를 잡으면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나름대로 음식 연구도 하고 시장 조사도 하면서 행복한 마음으로 열심히 살고 있어요. 그리고 시어머니께도 감사한 마음으로 자주 찾아뵙고 잘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죠. 이번 일을 겪어보니 동서와 시동생 부부가 욕심을 줄이고 가족에게 조금만 더 잘하려고 노력했다면 재산도 나눠가지고 이혼도 하지 않아도 되었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드네요. 두 사람도 왜 그렇게까지 욕심을 내면서 살았을까 싶겠지만 결국 뿌린 씨는 본인이 거두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두 사람 모두 욕심내지 말고 자신이 한 잘못을 평생 반성하면서 살았으면 좋겠네요. 저의 긴 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커피앤톡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